Everybody sing that shit. 자, 6번 준비됐어? 못 받을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문화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회 불평등은 우리 사회와 좀 가장 밀접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너희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너희는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사회 내에서 불평등을 겪은 적이 있어 없어? 자, 쌤이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회 불평등 관련해가지고 금수저, 흑수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거든? 네.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흑수저 테스트라고 하는 거, 빙고 이런 것도 있었어. 흑수저 테스트. 그냥 쌤이 해당하는 몇 개 질문을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손 들어야 돼요. 아니 이제 이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지. 알겠지?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5가지가 다 해당하면 흑수저인 거야. 자, 첫 번째, 알바 해본 적 있음. 나 있거든. 나는. 나 알바 해봤거든. 그다음 두 번째는 화장실에 물을 담아 쓰는 대야가 있다. 그럼 흑수저래.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화장실에 빨간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아껴 쓰려고 그런 거죠. 그거 세 번째 뭐냐면 냉동실에, 그러니까 냉장고 윗칸에 비닐로 쌓인 뭔가가 가득 들어있다. 이러면 흑수저래. 우리 엄마 엄청 많이 넣어놓거든. 수저 갔다 오면. 그다음 네 번째는 집에 비데 없음. 비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비데 없음.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거 좀 특이한데,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아니고 물에 끓여서 주로 먹는다. 그러면 흑수저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그냥 구워서 바로 먹는데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물에 끓여서 국으로 만들어서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국밥 좋아하면 흑수저래 아니야. 쌤은 그래서 이걸 다 해당돼가지고 준비해왔는데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나뉜 것도 사회 불평등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은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칠판이 너무 헷갈려요. 보호색 같은 건가? 자, 사회 불평등. 일단 먼저 정의부터 적어본다면, 자, 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희소 가치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가 뭐냐면,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가지고 싶지만 그 양이 좀 제한된 것들. 어떤 게 있냐면, 돈, 이런 거. 돈이라든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불러요.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이것을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걸 사회 불평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빈부격차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반 20대 80의 사회란 말 들어봤습니까? 20대 80의 사회가 뭐냐면 사람들을 피라미드로 쭉 나열했을 때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80%를 다 들고 있다는 거야. 나머지 80% 사람들이 그 나머지 20% 소득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경제적 불평등의 사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불평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치 참여의 기회가 모두에게 다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여성들이라든지 노동자들에게는 정치 참여 기회가 제한돼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벌였던 운동이 뭐예요? 무슨 운동? 이거 있잖아. 자, 이렇게 하는 운동. 차티스트 운동 있잖아. 그치? 그런 걸 통해서 확대가 되었고, 여성들은 언제 확대가 되기 시작했냐면, 예전에 영국에는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경마였어, 경마. 경마였는데, 이 경마 결승전장에서 말이 막 뛰고 있는데, 여자 한 명이 갑자기 말 앞으로 딱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확대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에 치여 죽었단 말이야. 그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이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확대해줘야겠구나 라는 식이 강해져가지고 오늘날에는 평등을 달성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불평등. 자, 사회 문화적 불평등 중에서 사회적 불평등.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여성들의 불평등 들 수 있는데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기업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남자는 빠르게 승진하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거나 아예 뭐 천천히 승진하거나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성들의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이걸 유리천장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성들의 사회적 불평등 얘기하는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문화적 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책에도 나오는데요. 부르디웨라는 학자가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화자본.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도 뭐 자본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문화자본이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취미 있습니까? 혹시 취미? 쌤도 취미 있거든? 여러분의 취미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쌤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 보기, 야구하기 뭐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개인의 취향, 취미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부여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부르디웨의 주장인 거야. 그리고요, 이런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는 게 계급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서 작동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쌤이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취향, 취미가 있을 거야. 쌤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하기, 드라마 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하류층들이 즐기는 취미라는 거지. 그 사람의 취미만 보고도 그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류층들의 취미라고 하면 축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류층들의 취미 뭐가 있을까? 너 생각에? 골프 또 승마 이런 거, 요트 타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상류층들의 취미가 되고 계급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소개팅 자리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저 축구요. 저 애니메이션 보는 거야. 이러면 이제 하류층이 되는 거야. 하류층이. 근데 소개팅 나왔는데 취미가 뭐예요? 했을 때 승마요. 저 가끔 요트 탑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상류층으로서 구별을 지어진다는 거야. 이런 취미마저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개 얘기해주면 가장 노동자들이 즐겼던 스포츠가 축구래, 축구.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팀이 어디예요? 리버풀. 그렇죠. 그렇고 뭐 맨체스터는 끼워주고 아스날, 첼시 좀 끼워줄까? 뭐 좀 끼워주면 그 아스날의 엠블럼 보면 로고에 뭐 그려져 있는지 알아? 대포 그려져 있거든? 왜냐면 거기가 군수 공장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이 많아가지고 축구를 잘 차다 보니까 잘 되게 된 거야. 맨체스터도 공장 지역이고요. 리버풀도 항구 지역이라 가지고 노동자가 많았대. 그래서 노동자들이 즐기던 스포츠가 축구였다라는 거. 취미마저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게 문화자본이었습니다. 근데 축구를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축구인 거야. 공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딱히 뭐 이런 장비가 필요 없이. 그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아까 배웠던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범주화된다면 이 범주화된 현상 자체를 사회 계층화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오빠 범주화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람끼리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한 집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를 예를 들면 뭐 여자애들 묶어서 범주화시키고 남자애들 묶어서 범주화시키고 이런 걸 계층화 현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도에 존재하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아직까지 신분 제도가 남아있어. 그래서 같은 신분끼리 묶어가지고 범주화시킨 것을 카스트 제도라고 부르는데, 자, 인도에는 4단계로 신분을 구분해요. 제일 위에 사람들 뭐라고 볼까? 브라만이라 부르면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제들, 승려들 이런 사람들이 브라만이고, 두 번째가 이제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무사계급, 귀족 계급들이 되고, 세 번째가 바이샤라고 해서 상인 계급이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노예들,
불가축 천민들,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계급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걸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인도 총리가 지금 이 수드라 출신이래. 인도 총리가. 그래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잘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 계층화 현상이 존재했어. 조선시대 때 높은 사람을 뭐라 불렀어? 양반. 양반. 그렇지, 양반. 그 다음에 낮은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들은 천민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거를 양천제도 이렇게 불렀어요. 양천제도. 계급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특히나 평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높낮이를 구분했었는데, 여러분 산농공상이란 말 들어봤어? 산농공상. 이게 뭐냐면 평민들도 계급이 있는데 사가 무슨 사자예요? 의사. 선비사. 선비들을 제일 높게 쳤고 선비사. 그다음 농은 뭐 농? 농사지는 농민들. 그 다음에 공은 이제 대장장이들, 뭐 공인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상이 뭘까? 상인.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낮은 계급으로 쳤어. 왜냐면 얘들은 되게 속물적이다.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층 나눠져 있는 것도 사회 계층화 현상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런 거 있잖아. TV에 나오는 거. 핑미, 핑미, 핑미업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뭔데? TV 프로. 안 봤어? 얘들아? 핑미, 핑미 하는 거 있잖아. 프로듀스 101. 그것도 계층화 현상이 될 수 있어요. 1등부터 101등까지 쫙 나눠져 있잖아. 그치? 그런 것도 계층화 현상이다. 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고. 사실 이까지는 약간 인트로 같은 느낌이었고, 지금부터 하는 걸 좀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방금 배웠던 이 사회 계층화 현상. 자,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 이 이론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쌤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계급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급 이론. 자, 집중하시고, 계급 이론은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만들었어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창시자이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사람인데, 마르크스는 계급이 단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라고 주장했어.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급이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자본가 이렇게 부르요. 자본가.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동자 이렇게 부릅니다. 계급이 단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다라고 한 거야.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식으로. 이때 자본가를 뭐 부르주아 유산계급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계급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 즉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본가, 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이때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요소 하나만 가지고 계급을 구분했기 때문에 얘의 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원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불렀어. 일원론적 관점이다. 경제적 요소 하나만 가지고 계급을 구분했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경제적 요소 하나만 가지고 구분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 경제적인 요소가 모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불평등 등등등을 모두 다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하층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무슨 층? 무조건 하층이고 사회적으로도 무조건 하층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모든 불평등이 경제적 요소에 종속된다라고도 표현해요. 종속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급 이론의 특징 좀 적어볼게요. 계급 이론은 계급이 이분법적이다 내지는 불연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불연속적이다.
이분법적이다, 불연속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가와 노동자 두 가지로만 딱 단절돼 있고 자본가이면서 노동자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중간 되는 계급,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거야. 자본가면 자본가고 노동자면 노동자지 둘 사이에 어떤 중간적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적어볼게. 중간 계급의 존재시 없다라는 거야. 중간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계급 이론은요, 같은 계급끼리의 어떤 계급의식, 연대의식, 내지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오빠 한번 생각해봐. 왜 자본가들은 자본가끼리 협력이 강해지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끼리의 연대의식이 강해질까? 왜? 얘들은 노동자가 나중에 자본가가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잘 없다라는 거야.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노동자는 평생 노동자, 자본가는 평생 자본가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단에 대한 애착심, 소속감 이런 게 늘어나게 되겠죠. 정리한다면 얘들은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계급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집단에 대해서 적대감 이런 거 가지겠죠. 우리 오빠는 예전에 내 집단, 외 집단 배웠지? 그거랑 약간 연결지어서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끈 다음에 두 번째는 계층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계층 이론. 자, 이 계층 이론은 누가 만들었냐면 베버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막스 베버는 마르크스의 라이벌이었던 사람이고요. 마르크스가 만들었던 모든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제시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르크스가 만든 계급 이론,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경제적 요소 하나만 가지고는 오늘날의 계층을 잘 설명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보다 더 다양한 계층들을 제시합니다. 얘는요, 이렇게 한 가지로 나눠가지고 계층을 경제적 요소 하나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요소도 구분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정치적인 요소로 계층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사회적인 요인으로 계층을 나누기도 합니다. 보다 더 다양한 요인으로 계층을 구체적으로 구분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의 계층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또 계층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나눈 거지.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어. 자, 그래서 계층 이론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계층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고려해서 계층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얘는 경제 이론론적 관점이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다원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원론적 관점이다. 여기서 다자는 많을 다자겠죠? 많은 관점을 반영시켜서 계층을 구분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계층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설명이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자, 우리 6반 지위 불일치 현상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위랑 정치적인 지위가 서로 다른 거야. 불일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6반 청빈이란 말 들어봤어? 청빈이 뭐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존중받는 사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거야.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간디. 뭐 조선시대 때는 황희정승이라든지 태계유황 같은 사람들. 굉장히 존중받지만 경제적으로는 하층이란 말이야. 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오빠 그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뭐라 불러? 졸부. 졸부라 불러요. 졸부가 뭐의 줄임말인데? 졸라 부자 아니고 그 졸지에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졸부거든. 이 사람들은 로또 당첨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무슨 층이야?
상층이지. 근데 사회적으로 이루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슨 층이다? 하층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지위가 불일치하는 거 설명할 때에는 계층 이론으로만 설명해야겠죠. 할 수 있겠나? 그 다음 이 계층 이론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계층이 연속적이면서 서열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연속적이면서 서열적이다. 연속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층과 하층 사이에 무슨 층이 존재한다? 중간층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간 계층이 존재한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상층 내에서도 또 나누어지겠죠. 상상, 상중, 상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나열하는 거야. 계급적으로.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떤 계층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 봐봐, 경제적인 하층인 사람이 평생 하층일까? 그렇진 않단 말이야. 얘들이 중층이나 상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속해 있던 집단에 대해서 소속감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에 대한 특징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얘기할게, 쌤이.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서는 이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의 공통점을 물어볼 거야. 공통점 뭘 것 같아? 자, 계급을 나누는데 어떤 요인을 고려했다? 둘 다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시험에 이렇게 낼 거야. 자, 계급 이론은 계층 이론과 달리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서 계급을 구분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라고 쳐야 돼? 둘 다 고려했다라는 거지. 계층 이론은요, 경제적 요인에다가 정치, 사회적을 더한 거야. 이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정리 잘 하시고. 지운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네 번째는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걸, 불평등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현상을 보는 관점은 총 3가지가 있던 거 기억나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그 중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능론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능론부터. 자, 기능론은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가치라는 거, 너 부, 권력, 명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분배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배하는 기준. 근데 어떻게 분배해야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지. 너희 생각에 누가 이 기준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사회 전체가. 그렇지. 우리 기능론은 합의론 했잖아, 그치? 누가 이 기준을 만드냐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서 만들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그런 완벽한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때 그 기준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쌤은 조금은 동의할 수 없지만 직업에는 중요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 좀 중요한 직업은 어떤 게 있냐면 뭐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좀 중요한 직업이고, 좀 덜 중요한 직업은 어떤 거냐면 뭐 청소부, 노동자, 불뚝청소부 이런 사람들이 좀 덜 중요한 직업이라고 합의를 한 거야,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런 직업의 중요도 차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을 줘야 된다 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직업에는 보상을 어떻게 주고? 많이 주고, 좀 덜 중요한 직업에는 보상을 작게 주자라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냐면, 먼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차등 보상을 주니까 내가 보상을 많이 얻으려면 뭐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높은 직업 올라가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개인의 성취 동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엄청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노력한단 말이야. 이 주변의 친구들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더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유발되겠죠. 내가 쟤보다 더 올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유발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수밖에 없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를 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인재들,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사회의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6번 여기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아까 여기 위에서 좀 중요한 직업이 있고 덜 중요한 직업이 있다고 했지. 이때 내가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이라고 치면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 중요한 직업에는 능력이 좀 어떤 사람들을 배치해야 될까? 뛰어난 사람들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중요한 위치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배치하면 사회가 좀 잘 안 굴러가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중요한 위치 사람들을 배치하고 좀 덜 중요한 위치에는 반복적인 일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사회가 어떻게 운영될까? 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등 보상을 하면. 그래서 기능론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배웠던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모든 나라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야. 모든 나라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야. 그리고 이거 있잖아, 불가피한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피한 게 무슨 말이야, 일반? 피할 수 없더라는 거야. 지금 너희 불평등한 거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좀 참아줘 하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라는 거야. 너희가 좀 참아주고 대신에 너희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할까? 너희한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얘기할까? 노력. 우리 어른들 많이 하는 말 있잖아. 노력을 하라고 하겠죠. 개인들의. 그치? 개인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야. 너희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응? 너희 뭐 4시간 자고 해야지. 3시간 자면 떨어져. 다 하는 거 있잖아. 아니 반대인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진 않아? 일리 있지, 그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회가 잘 돌아갈 거 아니야. 이건 인정해.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에 쌤이 수업 시간 처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잖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훨씬 더 빨리 성공한단 말이야.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걸 설명하는 입장이 바로 갈등론의 입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갈등론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갈등론도 마찬가지로 사회 내에는 사회적인 희소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희소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오케이, 인정해. 그렇지만 이런 분배 기준을 정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할까? 기득권. 그렇지. 자, 얘들은 분배 기준을 누가 만드냐라고 했을 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지배 집단의 합의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지배 집단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그럼 6번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지배 집단이야. 우리가 지배 집단이야. 그러면 좋잖아. 너희가 그럼 이 분배 기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유리하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지배 집단의 유리한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취미를 지배 집단의 취미로 만들고, 지배 집단이 갈 수 있는 직업들을 유리한 직업으로 만들고, 중요한 직업으로 만들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합의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성취 동기를 높이고, 전혀 쓸데없는 소리고,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지.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직장에 취직했는데 부모 잘 만난 애가 훨씬 더 빨리 성공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더라는 거야. 그럼 걔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박탈감 느끼겠죠. 그렇지? 그 다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 운영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겠죠. 돈 많은 부모 밑에 자식이 성공하고 그 자식이 또 성공해서 그 밑에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런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들은 자,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회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인 거 이건 인정해. 모든 사회 불평등은 다 있지. 그렇지만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 생각에 갈등론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불평등 해결하려고 할까? 어떻게? 지금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정의하잖아. 그럼 이 사회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해요? 바꿔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구조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개인 노력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구조를 자체를 바꿔야지만 이 불평등 문제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까지인데 얘들아, 우리 6번 보이죠? 너희는 기능론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 갈등론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 둘 다. 둘 다. 어떤 게 옳다라는 건 없어. 그렇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오늘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가능할까? 아니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을까? 안 돼요. 쌤 생각도 좀 불가능할 것 같아. 한 10년 전만 해도 가능했을 것 같거든?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치? 쌤이 교사가 된 이유가 이거야. 쌤이 지금 혼자서는 사회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나의 의지를 여러분에게 뿌려가지고 같이 사회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의 자식들, 여러분의 자식들은 좀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바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할게요.